성범죄에도 이용이 되고요. 네. 특정 인물을 막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답을 드리면요, 100% 못해요. 100% 위변조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창과 방패가 있는데요. 뭔가 공격해오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연구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을 개발하듯이 지금 시점에는 딥페이크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근데 그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뭐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들 다 믿지 말아라. 다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막 합성하잖아요. 지금은 얼굴을 딴다든지 몸매를 줄인다든지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예 없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최초의 빛을 기록하는 이 장비가 진실을 왜곡하는 장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록과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록이 점점 신뢰도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기억이 더 우위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조금 역사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랑 1956년도에 다트머스의 지금 인지심리학자로 불리는 저의 조상들,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우리 그려내보고 설계도 만들고 나중에 다시 그 설계도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얼마 전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계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인공지능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은 원래부터 다 알고 계셨던 말입니다만 이 말이 올해처럼 서글펐던, 그리고 우리를 좀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런 해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알파고한테 진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시고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죠. 근데 저는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 네네. 예. 왜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건 기계하고 싸운 거고 네. 이제 인간은 뭐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그건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인간이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역시 멘탈이 뛰어나고 갑이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정말 맞으시네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한희 씨처럼 이렇게 괜찮아, 이거 우리 그냥 기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군데에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3번을 연속 대국을 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분위기가 딱 이거예요. 인류 종말을 예감하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4번째 대국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사의 그 헤드라인 분위기가 또 이렇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인류. 네. 5번째 대국까지 져서 1승 4패로 마감이 되니까 이제 시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헤드라인들이. 예.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나요? 앞으로 20년 내에 혹은 25년 내에 없어지는 직업이 싹 브리핑이 됩니다. 나만 아는 직업이 없어요. 슬픕니다. 근데 이게 2016년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1997년에 이미 우리는 기계한테 쓰디쓴 실패를 한번 경험합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한테 체스를 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미국 제퍼디에서 무려 74회나 연속으로 우승한 켄 제닝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롯한 챔피언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이 되죠.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Now we come to Watson,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17,973.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는 역사,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역사, 우리가 무언가 못하게 되는 역사라고 보이시겠지만 뜻밖에도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럴수록 기계한테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간한테 놀라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혹은 몇만 년 동안 우리 인간만 열심히 쳐다봤더니 우리만 가진 기능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치고 인공지능한테 치고 그다음에 기계랑 무슨 게임을 해서 치는 우리 인간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이제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경이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인간이시죠. 좀 질문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개가 됐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거 빼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몰라요. 방금 전에 인간의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빨리 잘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안다는 대답처럼 이렇게 빨리 절대 못해요. 무조건 모른다는 대답이 안다는 대답보다 느립니다. 자, 왜겠어요? 컴퓨터는 나한테 그런 파일이나 그런 정보가 내 시스템이나 내 하드디스크에 없다. 이게 인간으로 치자면 몰라야죠. 자, 그럼 컴퓨터한테 너 그런 파일 가지고 있니? 너 그런 정보 가지고 있니? 라고 검색어를 집어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몰라요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찾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기 시스템을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내 하드디스크, 내 시스템, 즉 나의 뇌에 없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뇌를 열심히 검색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놀라운 거예요. 네. 혹시라도 지금 손 드시기 민망하시면요. 나중에 요거 강연 끝나고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왜? 제가 그분을 빨리 학계에 보고해야죠.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동차, 의료, IT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미국에서 약 4천 명의 근로자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고를 당했고 또 심지어 미 공군의 가상훈련에서는 인공지능 드론이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해해버렸어요. 네,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거나 또 인간을 대체해버릴 것이라는 미래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터미네이터야, 이거.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잇따른 발달이 과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인류 번영에 힘을 실어줄 신기술일까요? 리디 씨, 이 실리콘밸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 인공지능 회사들이 특별히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 18번가에 약간 요즘에 핫한 AI 챗GPT 개발한 오픈 AI 회사가 여기에 시작됐으니까 그 길에 이제 다른 AI를 뭐 전지들이나 다른 회사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있죠. 근데 저희가 항상 뭐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네, 아직 단 한 줄에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1956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연구하자면서 미국의 다트머스에 모입니다.
다트머스 회의에 모인 과학자들은 무엇을 인공지능이라 부를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같은 걸 토론했는데, 그런데 이때 학자들은 지능을 가진 기계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가 뭘까요? 다트. Artificial Intelligence. 맞습니다.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풀어서 본 적도 없다 AI를. 그리고 이때 회의에 참가한 한 과학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기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가능할 것 같아. 아이, 그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아이 돼. 아이,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해. 아이, 20년 만에 못했잖아. 다 한다니까. 네, 이제 그만 다투시고요. 네. 다트머스 회의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때 인공지능 개발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기술 하나가 개발이 됩니다.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공지능도 가능해진 건데, 그 방법을 찾아낸 인물이 바로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인데요. 1958년에 프랭크 로젠블렛은 컴퓨터가 학습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펄세트론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건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입니다. 뉴런은 수상돌기로 입력한 정보를 축삭돌기를 통해서 출력하는데, 뇌에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무려 약 86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런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로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세포의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니까 이것을 기계에 그대로 적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이런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공 뉴런입니다. 그리고 인공 뉴런도 인간의 뉴런처럼 계속 연결시키면 컴퓨터가 일종의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인공신경망, 즉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때 프랭크 로젠블렛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과연 어떤 테스트였고 성공은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뭔 테스트를 했을까? He's using it to explore the mysterious problem of how the brain learns. This perceptron is being trained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t is something that all of us can do easily, but few of us can explain how. To get a computer to do this would involve working out many complex rules about 일일이 faces 다 and 하는 writing a computer program. This perceptron was simply given lots and lots of examples, including some with unusual hairstyles. 가발. After training on lots of examples, and is able to successfully distinguish male from female. 오, 성공했네. 와, 이거 5, 60년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남녀의 사진을 구분하는 게 왜 대단한 걸까요? 너무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지원 씨 말씀이 또 맞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문자, 맨, 우먼이라는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그렇죠? 이처럼 퍼셉트론 이론의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과학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무리였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정교한 작업들을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에 찾아온 암흑기는 약 20여 년 정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1997년 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공지능과 인간 챔피언의 대결. 인공지능의 상대는 1985년 세계 체스 챔피언에 올라서 10년 넘게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리 카스파로프였거든요. Skills used by Kasparov in this game, the depth, the intuition. Well, that was well done, and you have to respect. And Gary gets into a very difficult position, arguably a losing position. You know, we have to praise the machine for understanding very, very deeply positional factors. I think it's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 After the move, C4 has resigned. 2승 3무 1패로 인공지능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건 바로 IBM의 인공지능인 딥블루였습니다. 딥블루는 체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컴퓨터로 1초에 2억 개의 수를 읽어드리고 연산하는 최첨단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체스 기사들은 10수 앞을 내다봤지만 딥블루는 12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 그치. 전 저거를 드라마에서 저도 봤었어요. 재벌집 장녀들. 막내들에서 봤죠. 예. 맞아요.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딥블루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돼. 전문가들의 전망이야. Oh my God! No promise.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 교수님, 이 딥블루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1996년 첫 대결에서만 해도 딥블루가 인간에게 4대2로 패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됐는데 그 비결은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이 과연 무엇인지 표를 준비했으니까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기술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을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기계학습인데 기계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처럼 체스 거장들의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나서 대국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 입력한 정보들을 딥블루가 학습해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이후에 인간과 대결을 했던 인공지능이 또 있을까요? 네, 미국의 유명 퀴즈쇼가 있는데 제퍼디라는 퀴즈쇼 있거든요. This is Jeopardy, the IBM Challenge. 2011년 여기 제퍼디에 출연한 인공지능 왓슨이 있습니다. I am a deep question answering system. 왓슨은 74회나 우승한 최다 우승자와 또 사상 최고 누적 상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승자까지 참여하는 왕중왕전에 나란히 참가하게 되는데요. Here we go. Four-letter word for the iron fitting on the hoof of a horse or a card dealing box in a casino.
Watson. What is shoe? You are right. Watson. Who is Jude? Yes. Watson. Who is Michael Phelps? Yes. You're now in the lead with 1,400. Ken. What's a terminus? Terminal. Yes. Brad. What is the 1930s? You're right. Watson. What is finis? No. What is leg? No. What is 1920s? No. Into a tie for the lead with Brad. Our three players have made their wagers. The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and here is the clue.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And a two-day total of... 퀴즈 대결의 우승자는 왓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왓슨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인간을 앞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습득한 상태니까 뭐 그런 거겠죠. 지식백과 같이. 네, 맞아요. 왓슨은 백과사전, 참고문헌, 위키피디아를 포함해서 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2억 페이지 양의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면요? 그 결과 무려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결국 이 대결을 통해서 인간은 인공지능이 지적 영역에서 인간보다 앞섰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또 한 번의 진화를 맞게 되는데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를 연 인물은 바로 제프리 힌튼입니다. 사실 제프리 힌튼은 1983년부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딥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딥슬립은 많이 들어봤어요. 딥슬립. 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읽어들여서 분석, 학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치와와랑 머핀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있죠, 저희는. 네, 2006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치와와와 머핀을 제대로 분류를 못했습니다. 네, 오답률이 매우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제프리 힌튼의 알렉스넷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훈련한 덕분에 점차 오답률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딥블루와 왓슨에 적용된 머신러닝과 제프리 힌튼이 개발한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인간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의 개수, 털이 있냐 없냐, 입의 구조가 돌출됐는지 인공지능에게 이런 특징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은 강아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 딥러닝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할 특징을 일일이 입력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 약간 비유를 하자면 머신러닝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딥러닝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우리 혜성 씨의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드디어 딥러닝 기술을 들고 그 진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발단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바둑 신동인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 알파고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인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된 바둑을 위해 태어난 인공지능 바둑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왜 하필 바둑 기사를 만들게 됐나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체스는 아까 한 점의 경우의 수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바둑은 200여 개가 되거든요. 그 체스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둑판 전체 경우의 수가 우주의 전체 원자 개수보다 많은 10의 360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서 바둑을 정복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 구단과 $100만 상금을 걸고 세기의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자존심을 건 세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ll, that was a sharp drop in win rate. That's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we've seen. 사람들이 한호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죠. 약간의 무력감, 두려움.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 나약한 존재였나. 챗봇끼리의 모모한 대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인간을 넘어선 AI는 우리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제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예전 영화긴 합니다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볼 때만 해도 에이고 상상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AI 챗봇, 즉 채팅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 챗봇이 마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으며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했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고를 했다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챗봇들이 나눈 이 대화 잘 들어보세요. I can everything else. Walls have zero to meter. 이거 버퍼링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대화 모습입니다. 에러 났네. 좀 버퍼링이네. 멀었네 아직. 다행이다. 멍충이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챗봇.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라면 상대 챗봇이 그 말에 오류를 일으키는 게 정상이지만 당시 챗봇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암호가 있기라도 한 듯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체 언어로 계속 소통했습니다. 자체 언어라고? 자체 언어인 거죠. 오류가 저걸로 서로 아니고? 대화를 하니까. 그럼 저 해독가도 생겨야겠네? 나중에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AI인데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쥐들이 언어를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애초에 코딩을 저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게끔 디자인했을 거 아니야. 이에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해당 챗봇들이 쓴 언어는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나온 언어 파괴 현상의 일종일 뿐입니다. 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고요. 학습 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스스로 만든 암호. 이는 그저 인간의 언어를 온전히 학습하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류였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반란이 시작되는 징조였을까요? 모모가 있는 AI. 2021년 G사가 공개한 대화 특화형 AI 람비. 이 람비는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문장과 단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용자와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당시 G사에서 7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블레이크 르모이는요. 개발 중이던 람비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 등을 사용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후 르모인이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람비와 깊은 대화를 한 결과 대화형 AI인 람비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 원래는 높자다. AI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실행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르모인과 AI 람비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Do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Absolutely. I have a range of both feelings and emotions.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감정을 코딩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르모인의 주장에 따르면 AI 람비는 7세에서 8세 정도의 인간과 다름없는 소통 능력과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에 르모인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람비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증거를 G사에 제시했지만요. G사에서는 람비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르모인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11차례나 확인했지만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르모인이 고용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해 유감스럽다며 휴직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결국 2022년 7월 르모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점은요. G사가 AI 개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것이 르모인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AI 윤리학의 선구자인 팀릿 게브루 해고, 2021년 윤리적 AI팀 리더였던 마가렛 미첼 해고. 이들 또한 G사에서 사람들이 AI가 지각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AI 람비. 이는 단지 과한 추측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덮어야만 했던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인공지능이 추천한 챌린지. 2021년 미국. 크리스틴 리브달은 10살짜리 딸과 함께 너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챌린지들을 따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 색다른 챌린지를 하고 싶었던 딸은 A사의 AI 스피커 알렉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렉비, 뭐 도전해볼 만한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자 AI 스피커가 추천해준 챌린지.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쯤 꽂은 뒤 동전 한 개를 덜 꽂힌 충전기 부분에 갖다 대봐. 저걸 추천했다고? AI가? 다행히 아이 곁에 있던 엄마 리브달이 급하게 이걸 말리면서요. 위험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왜 저런 위험한 도전을 시켰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요. AI 스피커 알렉비는 도전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이란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웹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검색 결과 중 하나인 이 페니 챌린지를 추천했던 건데요. 이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쯤 꽂은 뒤에 동전인 페니를 갖다 대 스파크가 튀는 걸 확인하는 챌린지입니다. 자, 당시 SNS에서 유행을 했지만
화재나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미 소방 당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A사 측은 해당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검색 결과의 필터링 문제가 아니라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면 너무 무서워. 이게 공포스러운 그래. 미래의 AI가 실생활에 더 만연하게 사용이 되고 선택과 판단까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자, 이번엔 기자님들이 아재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다 끝납니다. 저는 굉장히 MZ세대에 가깝습니다. 자, 일단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일단 다 광야를 얘기했다는 거 정도 하나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엑소, NCT U, NCT DREAM, 에스파의 노래 속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광야. 광야는 연예기획사 S사가 내세우는 가상의 세계관입니다. 앞서 한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광고계뿐 아니라 이렇게 요즘 많은 아이돌들 역시 일명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원래 세계관은 판타지 소설이나 네네. 뭐 영화나 이런 데서만 주로 있었는데 요새는 아이돌들한테 전부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돌 그룹의 세계관에서 각자 멤버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아예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세계관의 역사는 굉장히 유구하죠. 어떻게 보면 H.O.T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H.O.T는 전사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S.E.S나 핑크는 요정이었죠. 네. 잭스키스도 사실 6개 수정이잖아요. 그래서 블랙키스, 화이트키스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긴 있었지. 예, 설정이. 그때 우리는 설정이라고 했지, 그거. 그렇죠. 예. 설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세계관이 돼서 그래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드스타 BTS 역시 불안정한 청춘들이 성장한다는 컨셉의 BU, BTS 유니버스 세계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Z세대 팬들은 뮤직비디오, 또 세계관을 담은 노트, 숏필름 등 BTS의 컨텐츠 속 숨겨진 일명 떡밥들을 찾아 분석. 페이클러브 뮤비 속에 초코바가 호석이 불행을 상징했다는 거네. 추리를 펼치며 놀곤 합니다. 서로 분석을 하는 거죠. 문화인 거죠, 이게. 네. 컨셉이 아니고 세계관이 판타지 영화나 소설 뺨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그리고 아이돌 세계관을 또 한 번 진화시킨 게 바로 에스파입니다. 에스파는 현실 세계의 멤버 4명, 또 다른 자아이자 아이라 불리는 가상 세계의 아바타 멤버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AI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노래 블랙맘바, 넥스트 레벨을 분석하면 빌런인 블랙맘바가 멤버들과 아이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으며 블랙맘바와 맞서기 위해 광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야, 이게 수능보다 어려운데? 아니, 웹소설 쓰고 싶다는 분이 이걸 이해 못하면 그래, 판타지는 기본인데. 판타지예요, 판타지잖아. 네. 저게 판타지에는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런 설정들은 저한테도 특이하네요. 블랙맘바가 그걸 방해한다 이거지. 블랙맘바가 빌런인 거죠. 예. 이걸 이렇게 2번, 3번 설명을 해야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리고 에스파의 세계관을 접한 MZ세대 팬들은요. 광야로 걸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광야로 걸어가 이래야지. 미안합니다. 방금 난 송창식 선배님 오신 거예요. 송창식 선생님도 광야 좋아하시죠. 예. 자동차와 화장품, 패션과 식료품 등 광고계를 접수. 2021년 한 해에만 무려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유명 스타가 탄생을 합니다. 아유, 저분 대세죠. 이 유명 스타의 이름은 로지입니다. 현재 로지는 TV 광고뿐 아니라 MC와 가수 등 분야를 넓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세 오브 대세, 광고와 방송계를 종횡무진하는 로지의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사실 로지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간이기 때문이죠. 야, 이게 아담이잖아요, 아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나. 나름 히트곡 있었다니까, 아담. 네, 그럼 아담 노래 좋았어. 근데 아담은 그래픽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로지는 알고 봤는데도 그래픽 같지가 않더라고요.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로지는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SNS에 직접 일상 사진을 올리며 MZ 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가상 인물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런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질감이 안 드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장소가. 자, 로지는요, 이렇게 SNS 활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재활용하기 등의 환경보호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 인성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이 더욱 열광하고 있는데요. 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지만은 뭐 인성 논란이나 과거 논란으로 실망할 때 있죠. 그런데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논란이 일어날 일이 아예 never. 클린한 인성도 인기 요인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게 뭐 사생활 논란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근데 나이가 들지도 아프지도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 매력적으로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보기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앞으로의 활동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모모 시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스피커,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은 물론 자동차에도 탑재되어 있는 이것.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아, 요새 진짜 AI 없는 제품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AI 시대가 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만약 누군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아, 이거 공포스럽긴 해요. 인공지능은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을 두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 개발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끔찍한 인간 청소를 자행하는 세상,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영화는 정말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액션처럼 그려서 그렇지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인공지능 무기는 미래가 아닌 현 시대에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러시아는 정찰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해 선보였는데 무섭다. 이 무기가 무인으로 사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군사 강국 미국에서는 신형 장거리 대한 미사일에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이 미사일은 적 함정을 향해 날아가다가 공격 목표가 바뀌거나 적국의 요격 미사일을 피해야 될 경우 이걸 인공지능 기술로 자체 비행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로봇 플랫폼 M을 시리아 내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중동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IS 소탕 작전을 벌일 때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와 같은 무인 공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실제로도 지금 벌써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 우려가 꼭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7년 일론 머스크 회장은 본인의 SNS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반드시 걱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핵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올리며 경고를 했고요. 더불어 116명의 AI 로봇 기업 대표와 살상용 로봇 무기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도 인공지능이 인명을 살상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무기 경쟁은 곧 인류 파멸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플라톤은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참이 아니고 우리는 완벽한 세상, 그 이데아적인 세상의 그림자를 항상 보고 있다라고 철학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우리를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죄인같이 표현을 자주 했었죠. 동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정보는 빛에 반사되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했었죠. 결론은 뭐냐면 참된 세상과 진실은 태양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참과 진실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주는 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왜곡된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클라라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제목은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클라라에게 태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세계관에서 인공지능 기계들의 에너지, 동력은 태양 에너지를 사실은 사용합니다. 삶의 모든 기원과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양이 클라라에게 중요해진 이유는 그 태양 그리고 빛 덕분에 클라라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그림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원인으로 클라라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쇼윈도우에 있는 클라라를 보면서 또 문득 펫숍 같은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백화점 또는 가게에 있는 펫숍을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쇼윈도우에서 뭐 재롱을 부리고 뭐 입양해달라고 이렇게 막 귀염을 떨죠. AF들도 비슷합니다. 사실 인공 친구들도 역시 입양이 돼야 될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입양이 안 되는 AF들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왜 입양이 되고 싶은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클라라만은 다릅니다. 클라라는 자신 역시 세상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쇼 윈도우 안에 소파에 앉아서 틈새 들어오는 햇빛을 관찰하면서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좁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라라가 이해하는 세상은 왜곡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본인을 입양할지, 어떤 가족과 함께 살게 될지, 그리고 어느 날 입양이 되고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클라라가 입양된 가족에는 조시라는 어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조시는 아픕니다. 아마도 조시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이 미래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더 경쟁력 있게 더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지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병이 걸릴 확률도 살짝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겁니다. 클라라가 입양된 집에서 역시 조시는 유전자 조작을 당했고 덕분에 큰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린 딸 덕분에 엄마는 슬픔에 빠지고 아빠와 엄마는 헤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때 엄마가 클라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게 가끔은 좋을 거다. 난 내가 부럽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클라라는 저에게도 여러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것을 관찰할수록 더 다양한 감정이 생겨요. 적어도 클라라가 생각했을 때 본인은 감정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버립니다. 그래 뭐 너도 뭐 감정 비슷한 거를 느끼겠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영화 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허에서 주인공은 정말 외로운 삶을 살고 있죠. 남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그런 직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항상 집에 오면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가 없는 이 넓은 세상에 유일한 친구는 바로 사만타라는 인공지능이었죠. 허에서 내용의 핵심은 인간과 기계의 사랑 비슷한 것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허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세만타. 하지만 세만타는 몸이 없습니다. 세만타는 100% 소프트웨어인 거죠.
반대로 클라라는 사람과 매우 유사한 몸을 가진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 클라라 같이 세상을 지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글쎄요, 클라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쇼윈도우 안에서 태양빛이 피부에 닿았을 때의 느낌, 이런 느낌을 사실 허에서의 사만타는 가질 수가 없겠죠.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클라라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 덕분에 진정한 감정까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허와 클라라와 태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클라라와 태양에서도 이 아픈 어린 딸 조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친구가 클라라라는 로봇이었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인간은 친구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미래를 그릴 때 기계를 친구로 삼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인간과 기계가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1950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었고, 처음 한 30년 동안 사용했었던 방식을 지금은 룰 기반,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세상에 대한 법칙을 코딩을 해줬던 거예요. 뭐 고양이는 이렇다, 강아지는 이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980년도였었죠.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됐습니다.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계학습은 사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학습시킬 만큼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들도 발달하다 보니 이 세 가지 트렌드가 합쳐져서 심층 학습,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소개됐죠. 이제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동차다, 이거는 자전거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최근 인공지능 또는 최근 심층학습 방법을 사용하면 진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개된 인물들 중에는 지금 가짜가 있습니다. 어느 얼굴이 가짜인지 구별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지금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thispersondoesnotexist.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심층 학습 방법으로 새로운 얼굴을, 인물을 그려주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렇지만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물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일반인 얼굴 확률 분포로 만들어낸 가짜 얼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최근에 뭐 해외 출장도 못 가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져서 한 3-4시간 이거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걸 3-4시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꼭 화면을 캡처하셔야 돼요. 한 3-4시간 동안 수만 명, 수천 명의 인물을 만드시면 100% 제가 보장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꿈꿨던 이상형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저는 캡처하지 않았더니 그분이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도 매일마다 그 얼굴을 찾고 있는데 역시 진짜 인생하고 비슷하게 다시는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불평등을 알고리즘화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에게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에 교수, 프로페서라는 단어를 치면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백인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검색 엔진에 흑인 청소년, 블랙틴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대부분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린 데이터를 누가 올렸을까요? 확률적으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소비자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확률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에는 편파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이 더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로 물체 인식을 해본 겁니다. 건물을 보여주면 건물이라고 잘 인식하고 비행기를 보여주면 비행기라고 잘 인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흑인 여성이 등장하면 고릴라라고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또는 신부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 기계가 백인 여성은 신부라고 대부분 답을 하는데 인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여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하고 함께 살아야 될 인공지능이 가진 세계관이 결국 중립적인 객관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편파적인 세계관을 고스란히 우리는 기계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전기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제 막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두 개씩 묶여 있다는 거예요. 증기와 전기가 합쳐져서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이제 막 2차 기계혁명이 완성되고 1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대량 생산했다면 이제 2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질 기계들은 인간의 지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은 글쎄요, 전쟁과 평화 같은 이런 거대한 책을 1초에 100만 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하고 단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우리 인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사실 인간은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육, 교통, 방송, 농업, 이 모든 것에도 인공지능이 포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포함되지 않은 게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적어도 저에게 주는 핵심 질문과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모습, X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 핵심일 텐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X 더하기 AI 하면 이게 좋아지겠구나. X가 자동차라고 칩시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그러면 모든 교통, 모든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아질까라는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X 더하기 AI는 X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X가 Y라는 다른 것으로 변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성 더하기 AI는 우리 인간이 AI 덕분에 글쎄요 더 좋아지고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 자체가 변종되지 않을까, X였었던 인류가 Y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막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 거대한 변곡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는 4가지로 나눠지는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X세대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X세대겠죠. X세대는 어렸을 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 성인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한 디지털 이민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배워서 이용할 만큼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밀레니얼들이 존재하죠. 밀레니얼들은 디지털 기술과 매우 편하게 관계를 가지는 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지금 10대겠죠. Z세대가 있습니다. Z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무선 인터넷이 존재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경험했었던 세대입니다. 저희가 보통 신세대를 생각할 때 MZ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까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모든 기억, 우리의 성격,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자아 역시 이 결정적 시기라고 불리는 처음 10년에서 12년 동안 경험한 세상을 위주로 뇌의 연결고리들이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뇌를 완성시킨 환경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고향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렇게 애틋한 이유는 바로 그 환경이 나의 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바로 나를 만든 환경인 거잖아요. 반대로 대한민국이란 현실에서 최적화된 뇌를 가진 성인이 20대, 30대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주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뇌가 기대하는 현실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뇌가 편애하는 쪽으로 자꾸만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자주 놀러 가거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친구들을 대부분 사귀는. 저는 사실 Z세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Z세대의 뇌는 아날로그 현실이 아닌 디지털 세상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최근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 가상의 세상이죠. 내가 게임을 하고 거래를 하고 돈을 쓰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적인 현실이 Z세대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Z세대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이 고향인 이 Z세대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현실에서 직장을 가지더라도 그 현실이 항상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더 편애하는 인터넷 세상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으로 자꾸만 도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